어둡고 축축한 오르막 통로, 3명의 탐험가가 몸을 웅크린 채 기어 오르고 있다. 폭은 70cm 남짓, 경사도는 40도, 바닥은 진흙으로 미끄럽고 바위는 금방이라도 떨어질 듯 흔들리고 있었다. 그 순간 위쪽에서 석회암 덩어리가 삐걱거리며 움직인다. 그리고 이들은 곧 최악의 상황을 마주하게 된다. 인디애나주 블루밍턴 인근 이 지역에는 총 길이 약 6.4km에 달하는 석회암 동굴 버크너스 케이브가 존재한다. 석회암 지대 특유의 카르스트 지형으로 형성된 이 동굴은 지하수 침식으로 수천년 동안 깎여 만들어졌다. 평균 온도는 10에서 12도, 그 안에 오래 머물면 체온은 빠르게 떨어진다. 바닥은 진흙과 고인 물로 미끄럽고 천장에서는 석회암 파편이 수시로 떨어진다. 통로는 구간마다 달라지지만 깊숙이 들어갈수록 40cm에서 60cm 사이에 좁은 크롤 구간이 이어진다. 사람의 몸 하나가 간신히 지나갈 정도다. 이곳을 탐험하게 될 3명은 모두 20살 안팎의 젊은이들이었다. 자로드 와트, 라이언 켈러, 그리고 에단 무어. 이들은 특별한 장비도 안전장치도 없이 이곳을 찾았다. 젊음의 과신과 모험심만으로 들어온 이들은 이곳에서 어떤 상황을 마주할까? 3사람이 버크너스 케이브를 찾은 이유는 단순했다. 새로운 구간에 대한 호기심이었다. 자로드는 이 동굴을 몇 차례 경험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그는 항상 같은 안전한 구간만 돌고 나왔고 깊숙이 이어진 좁은 균열은 남겨둔 채 발길을 돌리곤 했다. 이번에는 달랐다. 라이언이 먼저 이제는 끝까지 가보자고 제안했고 자로드 역시 그 생각에 동의했다. 에다는 경험이 적었지만 오히려 그것이 그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친구들이 이미 본 세계 너머에 자신이 아직 모르는 길이 있다는 사실이 그를 이곳으로 끌어들였다. 처음 들어설 때의 긴장감은 곧 설렘으로 바뀌었다. 좁은 길을 기어가며 옷이 젖고 숨이 차오르는 순간조차 그들에게는 특별한 모험의 증거처럼 느껴졌다. 그러나 그들의 가슴을 뛰게 만든 설렘은 동시에 이곳의 위험을 가리고 있었다. 차가운 공기, 축축한 바닥, 떨어지는 작은 파편, 그 모든 징후는 다가올 위협을 경고하고 있었지만 그들은 아직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 이제 되돌릴 수 없는 여정이 시작되고 있었다. 3사람은 점점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갔다. 입구에서 약 70m 지점까지는 폭 1.5m, 높이 2m의 통로가 이어졌다. 허리를 숙이면 걸어갈 수 있는 정도였고 그들은 이곳을 가볍게 통과했다. 곧 천장이 트여 지름 15m의 넓은 공간이 나타났다. 잠시 숨을 고를 수 있는 구간이었다. 그러나 이곳을 지나자 상황은 달라졌다. 110m 이후부터는 높이 50cm, 폭 60cm 남짓의 크롤 구간이 이어졌다. 바닥은 진흙으로 젖어 있었고 무릎과 팔꿈치는 금세 흙투성이가 되었다. 옷은 물에 젖어 차갑게 달라붙었고 체온은 조금씩 떨어지고 있었다. 200m를 지나자 통로는 갈라졌다. 갈림길 앞 2개의 길이 뚜렷하게 갈라져 있었다. 왼쪽은 높이 2m의 완만한 회랑, 이 길은 곧장 다시 넓은 구간으로 이어져 있었다.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길이었다. 만약 이쪽을 택했다면 그들의 탐험은 단순한 경험으로 끝났을 것이다. 오른쪽은 전혀 달랐다. 폭은 70cm, 경사 40도의 오르막 균열, 좁고 가파른 이 구간은 불안정한 바위로 덮여 있었고 작은 충격에도 흙가루와 파편이 떨어져 내렸다. 완만한 길은 무사히 돌아갈 수 있는 길, 경사진 길은 그 끝을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길이었다. 안전한 길과 위험한 길, 그들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 3사람은 결국 경사진 구간을 선택했다. 좁고 불안정해 보였지만 새로운 경험에 대한 갈망이 그들을 이끌고 있었다. 맨 앞은 에단이 맡았다. 그 뒤를 라이언이, 마지막으로 자로드가 따랐다. 통로는 폭 약 70cm, 경사도는 40도. 몸을 비틀며 기어 오르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아직까지는 버틸만 했다. 그러나 오르막 중간 약 5m 지점, 통로 상단에 바위 하나가 불안정하게 걸쳐 있었다. 무게를 가늠하기 어려운 석회암 덩어리, 조금만 충격이 가해져도 아래로 떨어질 듯 흔들리고 있었다. 불안은 분명히 존재했다. 위쪽에 걸쳐있는 바위는 금방이라도 떨어질 듯 흔들리고 있었다. 그러나 출구는 불과 5m 앞 좁은 균열을 빠져나가면 곧 빛이 보일 것이다. 3사람은 서두르기로 했다. 머뭇거리면 더 위험하다고 믿었다. 빠르게 지나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스스로를 안심시켰다. 에단이 먼저 몸을 낮추고 바위를 스쳐 지나갔다. 흙가루가 그의 어깨 위로 떨어졌지만 그는 그대로 통과했다. 뒤이어 라이언도 같은 지점을 통과했다. 2사람 모두 무사히 올라갔다. 바위는 여전히 위에 걸려 있었고 이제 마지막으로 자로드가 그 아래에 도달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자로드가 바위 아래를 지나려는 순간 천천히 흔들리던 석회암 덩어리가 움직였다. 그리고 중력에 이끌리듯 아래로 떨어졌다. 둔탁한 충격음과 함께 자로드의 몸이 바닥에 눌러붙었다. 가슴과 등이 압착되며 그는 숨조차 깊게 쉴 수 없었다. 팔과 다리는 여전히 통로 안에 있었지만 몸통은 완전히 고정되었다. 그는 꼼짝할 수 없게 되었다. 앞서 올라간 에단과 라이언은 그제서야 상황을 깨달았다.
깨달았다. 통로 위에는 언제든 추가로 무너져 내릴 수 있는 바위들이 여전히 걸려 있었다. 함부로 손을 대면 더 큰 붕괴를 불러올 수 있었다. 시간은 흐르고 통로 안은 적막에 휩싸였다. 이제 그들은 선택해야 했다. 즉각 무언가를 시도할 것인가, 아니면 더 큰 위험을 피하기 위해 멈출 것인가. 에단과 라이언은 즉시 바위를 밀어냈다. 자로드를 눌러버린 압박을 풀어내려 한 것이다. 그러나 결과는 정반대였다. 바위는 미세하게 움직였지만 그 움직임은 오히려 자로드의 몸을 더 깊숙이 압착했다. 그의 신음소리가 좁은 통로 안에 메아리 쳤다. 그들은 구조 요청을 시도했다. 하지만 동굴 안에서는 어떤 전파도 잡히지 않았다. 이곳은 산림지대 한복판, 입구 근처조차 신호가 불안정한 곳이었다. 그 자리에서 통신 장비를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결국 결정을 내려야 했다. 라이언은 자로드 곁에 남아 그의 곁을 지키기로 하고, 에단은 홀로 기어나가 전파가 닿는 지점을 찾아야 했다. 어두운 통로 속 자로드와 라이언은 고립되었다. 남은 것은 불안정한 바위와 점점 차가워지는 공기뿐이었다. 해가 저물 무렵 구조대가 동굴에 도착했다. 구조 장비를 나눠 들고 그들은 서서히 안쪽으로 들어갔다. 자로드는 여전히 바위에 눌려 있었다. 호흡은 가빠졌고 체온은 점점 떨어지고 있었다. 구조대는 즉시 판단을 내렸다. 이대로 두면 저체온증이 치명적 결과로 이어질 수 있었다. 그들은 드릴을 꺼내 바위를 조금씩 깎아내기 시작했다. 석회암이 갈리는 소리와 함께 흙가루가 통로 안을 가득 채웠다. 한 번에 큰 조각을 제거할 수는 없었다. 작은 파편들을 하나하나 깎아내며 길을 만들어야 했다. 시간은 흘렀고 바위는 점점 부서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고정되어 있던 덩어리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드릴 소리와 함께 바위가 갈라졌다. 순간 자로드의 몸을 압착하던 석회암 덩어리가 무너져 내렸다. 자로드는 지탱을 잃고 그대로 바닥으로 미끄러져 내려갔다. 구조대는 곧장 그를 붙잡으려 했지만 통로 위쪽에 걸린 바위가 여전히 흔들리고 있었다. 조금만 충격이 더해져도 추가 낙석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직접 들어가 자로드를 끌어내는 것은 곧 2차 붕괴를 의미할 수 있었다. 결국 두 가지 선택지만 남았다. 첫째, 자로드가 스스로 힘을 내어 경사 통로를 기어 올라오는 것. 그러나 이 경우 흔들리는 바위 아래를 통과해야 했다. 2차 낙석의 위험을 감수해야만 했다. 둘째, 처음 들어온 A 입구로 되돌아가는 것. 그러나 그 거리는 약 300m. 이미 저체온증으로 체온이 35도 이하로 떨어진 자로드에게 300m의 크롤 구간은 곧 생존 가능성을 버리는 선택과 다름없었다. 그들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구조대는 결국 B 출구 방향으로 밀어붙이기로 결정했다. 시간은 더 이상 허락되지 않았다. 그들은 먼저 낙석 지점을 임시로 고정하기 위해 유압 지지대를 세웠다. 바위는 삐걱거리며 그 압력을 버텼다. 지지대가 흔들릴 때마다 통로 안의 공기는 숨이 막히는 듯한 긴장으로 가득 찼다. 자로드에게는 로프, 하네스가 채워졌다. 구조대는 신호를 보냈다. 그는 남은 힘을 짜내 몸을 앞으로 밀기 시작했다. 경사 40도의 통로, 9m에 불과했지만 그 길은 끝없는 오르막처럼 느껴졌다. 구조대원들은 로프를 당기며 자로드를 끌어올렸다. 그 사이 머리 위에서는 작은 파편이 끊임없이 떨어졌다. 지지대가 버티고 있는 동안만, 시간이 허락되는 동안만 그들은 움직일 수 있었다. 마침내 자로드의 손끝이 좁은 출구를 붙잡았다. 마지막 힘을 다해 몸을 끌어올렸고 구조대가 함께 그를 당겼다. 그리고 그는 17시간 동안 자신을 가둬놓았던 통로 밖으로 나온다. 자로드는 구조된 직후 심한 저체온증 증세를 보였다. 체온은 35도 이하로 떨어져 있었고 몸은 떨림과 탈진으로 제대로 가누기 어려웠다. 그러나 큰 외상은 없었다. 다음날 자로드는 태어날 수 있었다. 그는 다시는 장비 없이 동굴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지역신문과 NSS 사고 보고서에 기록되었다. 시간이 흐른 뒤 다시 누군가가 이 동굴에 들어섰다. 어둡고 차가운 통로는 변함이 없었다. 그는 좁고 경사진 균열을 기어 올라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위 미처 떨어지지 못하고 틈에 걸려있던 바위가 여전히 남아있었다. 그 바위는 다시 새로운 탐험자를 기다리고 있었다.